자, 안녕하십니까. 와이즈인 컴퍼니 대표 김원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데이터인을 활용한 기초 통계에서 고급 회계까지 각각 이제 데이터인을 활용한 통계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총 15가지의 큰 주제를 제시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인을 바로 활용하기 이전에 어떤 데이터이든 간에 자료의 정도에 따른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나가 분석 방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스케일이라고 하죠.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부여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런 성별의 데이터를 바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문자로 입력하게 한 게 아니라 숫자 1, 2와 같은 그런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 1, 2라고 하는 그런 자료에 대한 숫자 부여가 바로 이제 척도라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자,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최종 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1, 2, 3, 4. 그리고 이제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몇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진 데이터를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1, 2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1, 2, 3, 4처럼 집단을 나누는지, 혹은 월 소득처럼 얻어진 숫자 그대로 입력하는지에 따라 척도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있어서는 크게 4가지 척도가 이제 존재하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자,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크게,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범주형 자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역시 크게 묶어서 연속형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4가지 척도,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척도도 중요하지만, 분석을 할 때는 자료가 범주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거의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4가지 척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명목 척도는, 자, 이러한 정의 같은 거를 이제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예를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성별, 자, 1번 남자, 2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1, 2라고 입력할 때 1과 2 간에 어떤 높낮이의 순서가 있거나, 혹은 1보다 2가 빠르거나 높거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전혀 없이 그냥 분류할 목적으로 1번 집단이냐 2번 집단이냐를 분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목 척도죠. 우리 이제 흔히 명목상 뭐뭐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형식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분류한 척도를 명목 척도라고 하고, 집단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척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서열 척도죠. 서열 척도는 명목 척도의 특성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 즉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름에서, 서열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높낮이의 의미가 조금 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력이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이 있다면 1, 2, 3, 4라고 구분을 한다면, 명목 척도처럼 중졸이냐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이냐를 분류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고, 의미상 거기에 더해서 중졸보다 고졸이, 고졸보다 대졸이 학력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하는 그런 높낮이의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2가지는 1번, 2번 혹은 1번, 2번, 3번, 4번, 집단의 수가 이제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이 이렇게 번호가 딱 끊기는 그런 이제 집단을 의미하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범주형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어떤 범주,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냐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뭐 1.2, 3.4, 뭐 2.8, 64.9 등과처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소수점 이하로 우리 이제 그런 걸 실수라고 하죠. 실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등간 척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가 있는데 오늘이 예를 들어 뭐 20도였다 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온도를 측정하면 20.146755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얻어진 자료 자체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집단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자, 반면에 이제 비율 척도는 그 등간 척도와 거의 동일하게 숫자를 의미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분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등간 척도는 0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없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약속한 그런 0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비율 척도의 0은 진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면 이런 거를 절대 0점이라고 하고, 진짜 없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한 그런 0은 임의 0점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온도가 0도다. 그리고 온도가 없다가 아니죠. 사람들이 약속한 그겁니다. IQ가 0이다. 자, 그거 어떤 의미죠? 바보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IQ가 0이다라는 거는 IQ가 없다가 아니라 IQ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그런 시험에서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의미지 뇌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진짜 없다가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소득이 없다. 0은 진짜 소득이 없다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의미상 구분은 있습니다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있어서는 이 등간과 비율 척도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집단을 구분하는가, 범주형, 숫자 자체로 되어 있는가, 연속형.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명목형은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면 성별, 남자, 여자,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자가용, 택시, 도보 이렇게 1, 2 혹은 1, 2, 3, 4처럼 집단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고 1, 2 혹은 1, 2, 3, 4의 어떤 순서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번호가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남자가 2번, 여자가 1번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서열척도는 경제수준 상중하 역시 집단을 의미하는 건데 상위 중보다 중위 하보다 의미적으로 높다 낮다가 있죠. 학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만족도라고 하는 그런 이런 척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의미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열척도예요. 즉 매우 좋음이 좋음보다, 좋음이 보통보다 만족도가 높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러한 척도를 무슨 척도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5점으로 되어 있는 혹은 7점으로 이제 정도를 체크하는 그런 척도를,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의 본질적인 구분이고 물어보는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척도들이 다양하게 있죠. 리커트 척도, 서스턴 척도, 거트만 척도, 의미분화 척도 등. 자, 그런 척도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5점이나 7점 척도는 리커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척도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 리커트 척도는 의미상 서열 척도이지만, 즉 집단을 의미하는 그런 거지만 분석상으로는 등간 척도처럼, 즉 숫자로 취급을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 서열 척도로 파악한다면 매우 좋음이 몇 명, 좋음이 몇 명, 보통 몇 명, 나쁜 몇 명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고, 등간 척도로서 파악을 한다는 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 100점 만점에 82점 등으로 점수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커트 척도,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척도들이 실제 사회조사에서 많은 그런 설문 척도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러한 5점 척도와 혹은 7점 척도 같은 리커트 척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리커트 척도, 서스톤, 거트만, 의미분화 척도, 이러한 여러 가지 척도들은 더 크게 얘기하면 평정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이팅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도를 얘기하는 그런 척도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 서열형, 즉 범주형 자료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실제 리커트 척도가 개발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점수화 혹은 구간화해서 정도를 측정하자는 거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연속형 자료로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등간 척도는 보신 것처럼 이제 수능 점수는 몇 점이냐, 온도는 몇 도냐, 체감 경기는 몇 점이냐, 와 같이 이제 얻어진 자료가 숫자 그대로이며 0의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등간 척도는 다 사람들이, 인류가 만들어낸 개념들입니다. 온도, 점수, 체감 경기,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낸 지수들이에요. 이게 뭐 본질적으로 먼저 있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연령, 소득, 키와 몸무게, 이런 말들은 나중에 생겼겠지만 실제 이런 의미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원시 시대부터 사과가 하나 있었다, 두 개 있었다, 이거 세지를 못하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반면에 만약에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1, 2, 3, 4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물어보면 이제 이건 무슨 척도가 될까요? 자, 월 평균 소득이라고 해서 2번처럼 이제 개방형으로 물어봤으면 이제 비율 척도인데, 지금 보기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얘는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중에 서열 척도가 되겠죠. 서열. 그죠? 구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목과 서열이겠죠. 그 중에 100만원 미만보다 100만원대가, 200만원대가 높다 낮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서열 척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이 개방형이면 그 수치형 자료, 연속형 자료고, 물어보는 방식에서 이미 집단을 끊어놨으면 이제 범주형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그런 이제 지문이나 하더라도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독립종속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실제 이제 개념적으로는 잘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명확하게 독립변수는 어떤 의미다라고 이제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립변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변수라고 할 수 있죠? 독립변수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부자가 설정한 모형 안에서 영부자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고 혹은 뭐 또 다른 변수의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 안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만 하고 다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말을 쓴 거죠. 독립적이다. 반면에 종속변수는 종속되어 있어요. 즉 앞에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앞의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뒤의 변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과 행복과의 관계를 본다. 자, 그러면은 행복이 돈일까요? 돈이 행복일까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물질주의적인 태도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감이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이 없거나 적으면 행복도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원인이고 이게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되겠죠. 그때 독립과 종속의 관계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있어서는 두 개의 혹은 두 개 이상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요. 그때 이제 어느 게 독립이고 어느 게 종속이냐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알아야 되고, 또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변수의 이름들이 있어요. 뭐 통제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등등. 근데 그것들은 모두 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이제 좀 과도한 표현이지만 약간 허상된 변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실증적 관점에서 보면은 오로지 독립과 종속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매개 변수는 독립한테는 종속이고 실제 종속한테는 독립인. 그리고 조절 변수는 그냥 제2의 독립 변수의 의미를 갖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통제 변수도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는 뭐 통제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독립 변수를 같이 넣어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의 관계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관계가 클리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떤 사람이 지지정당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남자와 여자 간에 지지정당의 차이가 있냐 없냐?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변수의 관계를 본 거죠. 뭐하고 뭐죠? 성별과 지지정당의 관계를 본 거죠. 자, 그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예요? 이거 인과관계로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자료의 관계지만 어떤 게 앞서고 어떤 게 뒤에 있죠? 자, 잘 보시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면 이런 결과, 여자면 이런 결과 나오죠. 그죠? 따라서 성별이라고 하는 게 독립 변수고 그에 따라서 지지정당이 달라지게 되죠. 예. 그리고 이 성별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어요? 성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물론 이제 뭐 DNA의 구조, 뭐 염색체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인구학적 변이, 데모그래픽 변수 이런 것들은 이 독립 변수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자, 이런 관계들은 더 쉽죠. 어떤 회사에서 마케팅 활동을 했어요. 매월 전화를 하고 DM 발송을 하고 잡지 배송을 하고 그에 따라 그 매월 매출액이 있어요. 그래서 쭉 자료를 이제 누적한 다음에 어떤 마케팅 활동이 매출액 증가에 더 영향과 관계가 있는가? 그럼 어떤 게 독립 변수죠? 네,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전화, DM, 잡지 배송수와 같은 것이 독립 원인이고 그에 따른 종속은 결과는 매출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이 표에 대한 이해와 암기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분석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 이 표를 거의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범주형 자료. 자, 무슨 척도와 무슨 척도라고 했죠? 예, 명목과 서열 척도. 어떤 특성을 갖죠? 그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단이에요, 집단. 1, 2, 3, 4 딱 끊겨요, 집단. 자, 이 범주형 자료를 그냥 한 문항씩 뭐 성별을 정리하고 연령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때 쓰이는 분석을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분석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빈도 몇 명이냐 몇 %냐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거죠. 자, 반대로 연속형 자료 무슨 척도와 무슨 척도죠? 그렇죠. 등관과 비율 척도죠. 연속형 자료는 어떤 특성을 갖죠? 범주형이 집단이라면 연속형은 얻어진 자료가 그냥 숫자예요. 숫자, 그냥 100만원, 200만원, 258만원, 427만 5천원 등과 같은 숫자죠. 이런 자료들은 한 문항씩 정리할 때
자, 소득 사람들한테 쭉 물어봐서 그걸 정리할 때 뭐 평균이 얼마냐, 표준 편차가 얼마냐와 같은 그런 정도로 이제 정리하는 분석을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하죠. 예. 여기서 기술 통계라고 하는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묘사하다, 기술하다 할 때 기술이에요. 디스크립티브. 자, 요 두 가지는 각각 한 문항씩을 그냥 정리하는 데 목적이에요. 정리, 요약. 자, 근데 지금 보는 요 자료는 이제 실제적인 자료 간의 관계죠. 자, 독립변수가, 위쪽이 이제 독립변수예요. 자,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도 범주형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별과 지지정당을 보려고 해요. 그 관계를. 자, 성별, 남자, 여자. 지지정당, A당, B당, C당. 이 당이 3개든 5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그냥 당은 범주예요. 집단이죠. 1.5당 이런 건 없죠. 자, 그러면 이 범주일 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교차 분석 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독립변수가 범주, 집단이고 종속변수, 그러니까 파악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변수가 연속형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t-테스트 분석과 분산 분석. 자, 이 t-테스트 분석은 두 개의 평균 비교예요. 두 개. 남자의 소득과 여자의 소득. 혹은 어떤 교육을 하기 이전의 점수와 이후의 점수. 이 두 개의 평균을 낼 수 있는 연속형 자료의 비교가 되는 거죠. 반면에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평균 비교예요. 3개 이상. 3집단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연령대 10대의 소득, 20대의 소득, 30대의 소득, 40대의 소득. 자, 그래서 독립변수가 범주고 종속변수가 연속일 때에는 t-테스트라고 하는 분석과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이 사용되는데, t-테스트는 두 집단 혹은 두 개의 평균, 분산 분석은 3개 이상의 관계일 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독립변수가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자, 종속변수도 연속형일 때. 자, 그러니까 둘 다 숫자로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DM 발송과 매출액 간의 관계 같은 거. 그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상관관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선형 회귀 분석. 밑에도 있는데 왜 두 가지라고 했냐? 이 경로와 구조 방정식은 선형 회귀 분석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으로는 상관관계와 선형 회귀 분석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 뭐 경로 구조 방정식도 그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하는 독립과 종속의 관계가 모두 숫자 혹은 연속형 자료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분석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가 연속형이고 종속변수가 범주형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판별, 군집 등이 이제 사용이 되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 앞에서 분석 둘 다 연속형 자료일 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쓰인다고 했어요.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결과 변수가 매출액과 같은 숫자가 아니라 성공했다, 실패했다, 병에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와 같은 그런 집단으로 되어 있는 변수일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관계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식의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쭉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성별, 패밀리 레스토랑, 선호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자, 이걸 딱 보시면 무슨 자료죠? 자,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료를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범주냐, 연속이냐. 자, 무슨 자료죠? 둘 다 범주죠. 범주일 때는 무슨 분석을 쓴다고 했죠? 교차 분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료는 남녀, 성별, 범주,
좋아하는 레스토랑, 범주. 자, 그래서 남자의 결과, 여자의 결과.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교차 분석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교차표라고 하죠. 크로스 테이블레이션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즉, 집단별로 세부적인 응답의 범주를 좀 더 나눠서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더해서 우리는 통계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가 더 유의하게 나타났냐, 뭐 통계량, 카이 제곱, 그리고 이게 유의하냐, P값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볼 텐데, 실제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워서 통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만, 기본적인 표는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을 보죠. 성별은, 연령대는, 자, 이 두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자, 이제 범주와 연속 둘 중에 하나. 무슨 자료죠? 네, 둘 다 범주죠. 그죠? 집단으로 돼 있어요. 보기가 있어요. 보기가 있으면 무조건 범주예요. 자, 이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TGI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거 무슨 자료죠? 범주인가요? 연속인가요? 자, 아까 이제 리커트 척도는 뭐 어렵게 쭉쭉쭉 얘기했지만, 그죠? 이거는 점수화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커트 척도는 좀 예외적으로 보기가 있다 하더라도 연속형 자료로 많이 봅니다. 따라서 범주, 연속의 관계예요. 자, 그럼 성별과 TGI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고 싶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남자는 몇 점이고 여자는 몇 점이고 그 차이가 있냐를 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분석을 쓰는 거예요? 예, T테스트죠. 왜냐하면 범주고 연속이고, 그죠? 그리고 두 개의 집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의 평균과 여자의 평균이 구해지고, 자, 이렇게. 그리고 두 개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T테스트라면 나중에 또 같이 살펴보겠지만, T값, T밸류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과 역시 P값, 뭐 이런 것도 이제 제시가 됩니다만. 자,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관계를 보려면 무슨 분석을 써요? 자, 연령대는 지금 몇 개의 집단이죠? 그죠? 3개의 집단이죠. 3개의 집단 혹 이상일 때의 어떤 연속형 차이 분석. 이게 이제 분산 분석이 적용되는 경우죠. 자,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을 한번 이제 보죠.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은 약간 뭐랄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따로 쓰이기보다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전에 앞서서 탐색적으로 독립과 종속 간에 상관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는 항상 자식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분석이죠. 상관관계는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반면에 회귀 분석은 두 변인이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구분이 명확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V 광고, 라디오, 신문, 온라인 광고 횟수와 매출액. 자, 그래서 이거를 한 3년치 쭉 정리를 했어요. 자, 4회 했고, 12회 했고, 23회 했고, 23회 했는데, 그때 매출액이 12.5억이었다. 자, 그러면 이들 간의 자료를 딱 보고,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일까요?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원인이 되는 건 광고들이죠, 광고. 그죠?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에 대한 광고가 되겠죠. 광고를 많이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결과는 매출액이죠. 그리고 쭉 보는 것처럼 다 숫자로 돼 있어요. 횟수나 매출액과 같은 얻어진 자료가 어떤 숫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회귀 분석을 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근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TV와 매출액과의 관계가 대략 어느 정도냐, 라디오와 매출액과의 관계가 대략 어느 정도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죠.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숫자들,
어느 두 변수 간의 상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이러한 숫자들을 상관계수, 예.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값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0의 값을 갖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관계가 높다는 건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는 거죠. 광고 1회 했는데 매출액이 1억이고, 2회 했는데 2억이고, 3회 했는데 3억이고, 4회 했는데 4억이면 그때 상관계수는 몇일까요? 그때는 1이죠. 1. 100%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딱 눈으로,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1회 했을 때 1억이고, 100회 했을 때도 1억이고, 5회 했을 때도 1억이에요. 그러면 상관계수는 거의 0에 가깝겠죠. 몇 회를 하든 간에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관련이 없으면. 자, 이렇게 이제 변수 간의 상관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상관계라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건 이 원인이 되는 변수들이 결과라고 하는 매출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딱 두 가지예요. 단어로 얘기하면 영향,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예측. 자, 짝 두 단어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이라는 건, 자, 여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P값이라고 하는 요거를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0.05보다 작을 때 우리는 유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0.0보다 클 때는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분석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준화 계수라고 하는 것, 혹은 요 T값이라고 하는 것, 검정 통계량이 큰 순서대로 영향이 강하고, 작을수록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광고를 많이 해야지 매출액이 증가할까요? 1, 2, 3, 4 순위로 얘기하면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순으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을 경우 거의 TV나 라디오 같은 데에다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을 온라인이나 신문에다 쓰면 매출액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영향이라고 한다면, 영향 혹은 영향의 순이라면 얼마나 벌까에 대한 예측이 바로 이 비표준화 계수 요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값 요거 하나만 보죠. TV가 0.23이에요. 요게 단위, 그러니까 실제 이제 분석자가 입력하는 단위가 횟수는 1회, 2회, 3회고 매출액은 단위가 1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수가 0.23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독립 변수가 1 변화할 때 종속 변수가 이만큼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TBS가 1 증가할 때 매출액이 0.232억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죠. 0.232억은 얼마죠? 2,320만 원이죠. 라디오는 1,930만 원, 신문은 940만 원, 온라인은 870만 원. 즉 독립 변수가 1 증가할 때, 다시 한번 말하면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가 비표준화 계수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3년치의 데이터의 평균적인 관계를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달에 TV부터 온라인까지 각각 10번의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예측을 해봐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각 여기다가 자,
그냥 각각 10을 곱하고 다 더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시간상 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 눈으로 봤을 때 한 5억 좀 넘게 벌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독립 변수가 연속이고 종속 변수가 범주, 집단으로 돼 있을 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응용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환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자, 아까와 다르게 결과가 매출액처럼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냐 아니냐, 정상이냐 환자냐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결과표는 거의 이제 약간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합니다. 이 B라고 하는 게 바로 개수, 회귀 개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wild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봤던 회귀 분석에서 T값인데 T값의 제곱값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쨌든 검정 통계량이고 이 P값은 이제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고 0.05보다 크면 유의하지 않고 뭐 일단 일반적인 그런 판단에 따르면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근데 이 B값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 1 증가하면 몇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요거를 좀 조정한 오즈비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승산비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별이 만약에 이제 여자가 1, 남자가 2 이렇게 남자의 숫자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 이제 더미 변수로 0과 1로 해야 되지만 그때 오즈비가 7.1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여자에 비해서 남자면 이 병행, 환자일 가능성이 7.1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도 유의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1.10이라고 하면 연령의 단위는 이제 41, 34니까 1세죠. 한 살씩 증가할 때 환자가 될 가능성이 1.012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이제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해요. 자, 그런 식의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환자 정상 두 집단으로 돼 있을 경우는 2항, 세 집단 이상일 경우에는 다항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거를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쉬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죠. 자, 음주 여부와 간암 발생과의 관계를 보고 싶다. 자, 그럼 무슨 분석을 사용할까? 하면 적합할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자, 무슨 분석을 사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독립 변수는 무슨 자료죠? 음주 여부는 무슨 자료죠? 범주. 간암 발생은 무슨 자료죠? 간암 발생 여부죠? 범주. 무슨 분석을 쓰면 적합하죠? 교차 분석이죠. 자, 운동 유무에 따른 BMI 차이. 자, 운동 유무는 무슨 자료죠? 자, 운동을 하냐 안 하냐 범주죠. BMI는 무슨 자료예요? BMI는 이제 24점 몇, 뭐 18점 몇 키와 몸무게의 관계를 숫자로 한 거죠. 연속. 무슨 분석을 쓰면 적합하죠? 범주 연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운동 유무가 집단이 2개죠. 예. 그러니까 2개의 평균 비교 T-테스트.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독립표본 T-테스트지만 근무 부서에 따른 직무 만족도 차이. 근무 부서가 예를 들어서 뭐 3개 이상의 어떤 그런 부서예요. 근무 부서는 범주죠. 직무 만족도는 무슨 자료죠? 자, 범주냐 연속이냐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만족도, 무슨 도 이런 거는 대부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다 점수화 시키는 거예요. 디그리죠, 디그리. 그래서 점수화를 많이 시킵니다. 5점 만점에 뭐 4점 몇, 100점 만점에 뭐 70점 몇. 그래서 무슨 분석이 적용이 적합할까요? 자, 범주 연속인데 근무 부서가 3개 이상이면
분산 분석이 적합하겠죠. 자, 행복과 수명과의 관계. 행복을 말하게 이제 그냥 설문으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100문항 물어봤는데 다 그렇다라고 하면 100점, 뭐 다 아니다라고 하면 0점. 점수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행복 지수는 연속, 수명은 연속, 분석은 연속이니까 상관관계와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 적합한데 뭐와 뭐의 그냥 관계 이런 식의 표현이면 상관을 얘기해요. 회귀를 할 때에는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건강행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행위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운동을 얼마나 하고 막 같은,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역시 만족도 디그리니까 연속. 자, 그래서 분석 방법은 자, 이런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게 회귀 분석이 되겠죠. 선형 회귀 분석인데 다중이라고 가로를 친 이유는 독립변수가 이제 여러 개일 경우에는 다중 회귀 분석, 하나일 경우에는 단일 회귀 분석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줍니다. 자, 흡연 정도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흡연 정도는 무슨 자료예요? 담배를 얼마나 피냐죠? 한 갑이, 두 갑이, 한 갑, 두 갑, 세 갑, 연속형 자료겠죠? 폐암 발생은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범주 자료죠. 그래서 분석 적합한 방법은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이면 회귀 분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인데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여기서 이제 적합하게 되겠죠. 자, 이게 되게 간단한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이긴 하지만 내 연구는 더 이거보다 복잡해. 혹은 이런 거 가지고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자료는 이 유형들이 확장된 거에 불과한 거지. 뭐 더 복잡한 그런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내가 무슨 방법을 써야지 적합하고 정리가 될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도 이건 어떤 분석이 적합하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주와 연속 간의 관계에서 어떤 분석이 쓰이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볼 때마다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아직 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깊은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대충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서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